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요즘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 가상자산은 앞으로 어떤 입지를 지니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 궁금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오늘 토크 라운지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32년간 코트라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무역과 투자진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해외 7개국에서 이제 18년 해외에서 살았고요. 그다음에 코트라를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세종대학에서도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홍익희 교수님은 유대인 이야기, 홍익희의 유대인 경제사, 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신 저자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 라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 경제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골디락스, 연착륙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가는 게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그리고 실업률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들도 이 지표들이 뚜렷하게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시장의 기대처럼 금리 인상이 이제 곧 멈추는 건지, 그리고 피보팅 시점은 곧 다가오게 될지, 그리고 향후에 이 금리 관련된 통화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 이 교수님의 고견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제 많이 피보팅을 기대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연준 이사들도 그 점도표에서 보면 내년에는 피보팅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우려사항을 갖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다시 고개를 쳐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유가가 4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흑해 곡물협정이 종료돼 가지고 밀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사항은 하반기에 슈퍼엘니뇨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슈퍼엘니뇨가 오면 이제 이상기후가 되면서 곡물 작황이 흉작이 날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당연히 물가는 이제 다시 고개를 들 거거든요. 물가가 고개를 들면 연준은 다시 긴축으로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징을 예단하는 거는 성급하지 않은가. 일단 하반기에 물가의 움직임을 보고 투자 여부를 이제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긴축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장들의 기대감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일방적으로 좀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긴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 또 우리가 또 우려하는 또 하나의 지점인 경기 침체와도 연결되는 고리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텐데, 또 일각에서는 뭐 1987년에 블랙 먼데이 때와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는 완전히 회복 기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둔화되어 가던 그 경제 성장률이 다시 성장으로 턴을 하면서 이제 2분기에 2.4%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분기에 2%였는데 고개를 이제 다시 들었어요. 게다가 3분기 성장 예상률은 더 높아. 이게 3.5%나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에서 3.5%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괜찮은 성장률. 그다음에 고용도 좋아가지고 실업률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인 3.56%에서 지금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도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윗도는 12.6이 나와서 2년 내에 지금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시기에 움츠려들었던 이제 소비 심리가 피기 시작하는데, 미국 GDP는 아시다시피 소비가 70%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게다가 IMF조차도 7월달에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정하면서 상향 조정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2.8에서 3.0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성장률을 1.6에서 1.8%로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작 돈줄을 쥐고 있는 제롬 파월이 연준도 올해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게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는 역격 올라가지고 이제 전고점에 불과 한 4, 5%뿐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는 어떤 그런 호황이 올 텐데 이런 걸로 미뤄봐서 시장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경기 침체라거나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 경제가 나홀로 강세를 가면서 세계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이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던 이런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고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최근에 연준에서 베이지북에서도 그렇고 FOMC 성명서에서도 아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들을 완전히 배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선 미국의 주식 시장을 그냥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런 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건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네. 일단은 지표들이 가르치는 게 아시다시피 ISM 그 제조업 지수 같은 건 이미 50 이하로 이제 내려온 지가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그 선행 지수도 그렇고 뭐 OECD 선행 지수도 그렇고 그러한 지표들이 녹록지 않고 게다가 지금 장단기 금리 그 역전 네, 스프레드가 스프레드가 이제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러면 경제 이론상으로는 침체가 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 경제로는 그게 맞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시장하고 따로따로 네. 그 양상을 보고 있고 또 하나 레리 서머스 같은 양반이 지적하기에는 올 가을 이후가 좀 두렵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팬데믹 시대 틀었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 서민들의 초과 저축이 2조 1천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소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조 6천억 달러는 이미 쓰고 한 4, 5천억 달러 남았는데 그게 이제 가을 들어서면 이제 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의 에어포트라고 그래서 가다가 공기가 없는 진공회에서 급락하듯이 경기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등등 이런 걸로 봐서 글쎄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장세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이건 사실은 유동성 장세의 의미가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권에서 갖고 있는 예금의 총합만 해도 지금 17조 달러나 돼요. 그리고 단기 부의 자금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내포 시장이 한 2조 달러 정도 있고 그다음에 MMF 시장에도 한 5조 달러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 국채도 지금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게 지금 하반기에만 1조 1천억 달러를 전부 단기 국채로만 발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한마디로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장세는 유동성 장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유동성 장세에다 실적 장세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여러 지표들은 이게 계속 가지 못하고 꺾일 거라는 그러한 선행 지표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형태이자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은 필히 경기 침체는 쫓아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이론과 마치 그 MMT로 대신할 만한 현대 통화 이론 싸움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런 양상의 힘겨루기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경제를 바라보셨는데도 이렇게 특이한 장세는 어떻게 보면 흔히 경험하시지 못하신 장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지금과 같은 장세는 이제 굉장히 이제 드문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너무 환호성으로 울면서 잘 나가니까 기존의 경제 이론을 꺾고 항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시황의 어떤 변수 사실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부실로 골마가는 것이 많을 수뿐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그러한 돌발 변수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스탠스를 다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화랑인 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쪽에다 한 발을 디디고 그다음에 만약에 올지 모르는 돌발 변수에 대비해서 발한짝은 뭐 현금 보유나 단기 채권 보유로 하면서 상황을 대비하고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에 드리려던 질문이 우리 투자자들이 이 복잡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먼저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월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이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시장과 달리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블랙락의 신청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의도라는 이야기부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월가의 가장 큰 공룡인 블랙락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등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한마디로 돈이 되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블랙락은 그 위상 자체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운용 자산이 자그마치 한 지금 9조 달러 정도 돼요. 9조 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 연준의 자산이 9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연준하고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 블랙락의 한마디 한 걸음이 중요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상품은 현물 ETF가 먼저 나오고 현물을 해칭하는 선물 ETF가 나중에 나오는 게 순서입니다.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미국 규제 당국에서는 선물 ETF는 허가를 하고 현물 ETF를 저렇게 거부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의도적으로 이제 억누르려는 그런 정책. 즉 선물은 그 웹도덕 현상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선물로 현물 시장을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의 성장세가 좀 예사롭지 않으면 쉽게 이제 낚아챌 수 있는 게 선물 시장인데, 그런데 이제는 현물 ETF 그 신청할 때마다 SEC가 거부한 이유가 사실은 사기 가능성, 그다음에 시세 조정의 가능성 등을 내세워서 거부를 했는데, 블랙록은 이번에 신청할 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기는 SEC나 거래소하고 그런 걸 공동 감시 준비가 돼 있다. 시스템적으로 그런 걸 막자라고 얘기하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SEC가 거부할 명분이 이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블랙록은 그간 뭐 한 500여 차례 570여 사건. 상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딱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신청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그간 거부됐던 데 대여섯 곳이 한꺼번에 지금 다 신청을 다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SEC 혼자서 내릴 결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SEC도 월가래거나 재무부래거나 연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기관인데, 즉 월스트리트의 주류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즉 이거를 현물 ETF를 내준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제도권 금융에서 양성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줘야 원칙이고 당연한 수순인데 이게 나름대로 첨예한 문제들이 걸려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존 통화금융 세력들은 하여튼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 어떤 의미에서 설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뿐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달러 시스템을 보호하면서 지금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에 지켜보자 답을 할 수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었는데 제 댓글에서도 신청이 승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제 가을 정도에 만약에 발표가 난다면은 그 결과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승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블랙락이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하고 이 시장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법원에서도 선물을 인정을 해줬는데 선물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의 논리적인 근거들을 SEC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냥 거절을 했을 때는 그 여파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렇죠. 사람들의.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점점 뭔가가 이제 명료해지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것도 이제 송금을 위해서 고안된 저건데 네. 이 리플이 양성화되면은 JP모건 체스은행에서 만든 JPN 코인이나 이런 것도 송금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이거를 양성화시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송금 시스템이 네. 지금 사실은 리플을 갖고 이 지급에서 저 지급으로 송금시키는데 거의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고 이게 즉시 확인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기존의 법정 통화인 달러를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송금을 시키면 즉 은행 송금을 시키면 은행이 그거를 송금하는데 6단계를 거치면서 송금 수수료가 금액에 과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8% 내지 한 23% 정도 듭니다. 네. 그래서 스위프트가 그거를 줄이려고 좀 계속 줄이고는 있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면 CBDC로 가면 단계가 석 단계로 줄어들면서 송금 수수료가 비싸봐야 5%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오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용이 가능한 세계 화폐 성격의 비트코인이나 리플로 와서 그거를 송금을 하면은 송금 수수료가 2% 이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거의 재료에 수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의 속성상 이제는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정 화폐보다는 디지털 화폐보다는 가상자산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가야, 그러니까 돈의 속성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즉 다시 정리하면 리플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양성화시키면 은행의 송금 시스템 자체가 이제 타격을 받고 은행의 송금 시스템이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에 타격을 받는 걸 의미해요. 네, 그럼 달러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그냥 용납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리플을 걸 적에 이거를 상품의 문제로 걸어야 될지 증권의 문제로 걸어야 될지 통화의 문제를 걸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그 중에서 맞습니다. 택한 게 이제 증권으로 문제를 건 거거든. 근데 지금 증권에서 법원이 리플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SEC 소관이 안 되고 네. 그 상품 선물 CFTC 소관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제롬 파월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야, 요새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의 기능을 갖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법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다시 상정을 해서 이거를 상품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건지 증권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지 통화를 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건지 문제에 봉착하면서 앞으로는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는 암호화폐가 통화의 단계로 사실은 격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 규제 당국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는 입법을 하든 규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이미 법규를 네. 막 만들었거든, 미카를. 미카 법안.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카나다는 유럽을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쫓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마냥 미룰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뭔가 윤곽이 좀 잡히겠죠. 네.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정리가 되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헤매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뭔가 방향성이 또 다르고 그리고 SEC는 지금 집행 위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런 추세들인데 지금 뒤에서 조금 더 규제 얘기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규제 법안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ETF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자, 만약에 이제 선물 ETF가 나온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락을 해왔는데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들의 자본 유입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현물 ETF가 나오면 이제는 기관들이 그거를 패시브 저게 담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주식을 담으면서 채권도 담고 뭐 관련 대체 자산도 이렇게 담아야 되듯이 그러면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두터워지면서 사실은 선물 ETF에서는 현물을 급락시킬 때 주로 이제 준동했었는데 그러니까 반 비트코인 세력들이 준동하는 장소가 선물 ETF인데 네. 현물 ETF는 다른 의미에서 즉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제도 금융권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양상이 틀려지냐면 우선 비트코인 생태계가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 비트코인 세력보다는 제도금융권의 친비트코인 세력이 들어와서 이 반 비트코인 세력이 그간 선물 ETF를 활용해서 쉽게 낚아채서 가격을 급락시키던 이런 행동을 쉽게 못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시장 형태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 비트코인 시장을 지키고 있던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이해관계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왜 코인베이스를 공동감시 파트너로 했는지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입장들을 가지고도 있고 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기가 불안하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갖다 매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관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블랙락의 어떤 등장을 전반적으로는 환영을 하고 있는 목소리들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정신은 탈중앙화인데 지금 월가에 의해서 이 시장이 중앙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시장이 너무 월가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우려를 하는 입장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겠습니다. 일단 제도금융권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들어온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탈중앙화하고 그렇게 상충되지도 않습니다. 탈중앙화하고 상충된다는 건 거래 자체가 중앙화되느냐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하여튼 거래 참여자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래 부분에서 이제는 그 중앙화 거래소와 아마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커져야 이게 안정을 하고 긍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틈만 나면 이거를 규제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들이 규제하는 이유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로 자본 유출이 될까봐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청소할 이유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홍콩으로 아마 일원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토에서는 못하고 홍콩의 거래소를 통해서 니네들이 그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추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도 결국은 지금의 달러 시스템을 그 압박할 수 있는 이러한 가상자산이 커지는 거는 지금의 달러 세력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들 텐데 이런 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스러워지려면 결국은 어떠한 생태계가 커져야 되냐면 한마디로 미국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서 네. 그들을 잘못 규제했다가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네. 정도가 돼야 네. 이 규제를 함부로 못하거든. 네. 그러니까 제도금융권이 들어와서 생태계도 키우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주식이나 채권에 참여하듯이
이러한 가상자산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나 웹3 같은 게 나와서 이제 가상 세계의 어떠한 생태계가 현실 세계하고 맞물리면서 현실 세계의 통화가 가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아무래도 가상자산이래야 되는 거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하면서 대세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느끼고, 또 그만큼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도저히 정부가 함부로 규제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좀 어거지 규제를 하지 못해. 지금 SEC가 지금 저렇게 그 리플을 공격하는 거나 혹은 현물 ETF를 안 내주는 거나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어거지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순리대로 순리에 맞지 하려면 않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이게 순리대로 폐지되면 일단은 생태계가 커져야 돼요. 네, 굉장히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기사들 보면 미국의 좀 젊은 층들이 실제로 약간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행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상자산을 억압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대선에서 좀 심판하겠다,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 후보들도, 지금 민주당 후보들도 계속해서 가상자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억압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영역들이 더 커지고 아마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월가와 관련해서 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 달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블랙락의 현물 ETF 말고도 EDXM이라고 하는 월가 주도의 또 거래소가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시타델이나 찰스 슈왑, 피델리티 같은 또 거대한 공룡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개인 투자자들은 안 되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보급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EDXM은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월스트리트 간판 금융기관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EDXM 대주주로 참여한 게 시타텔하고 피델리티하고 찰스 슈왑 등가 여기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시타텔을 보면 대단한 헤지펀드입니다. 네. 나는 이게 켄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인데, 지난해 이게 세계 1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하락장이었었는데 거기서 수익률이 자그마치 38%를 건졌어요. 그래서 일개 헤지펀드가 벌어들인 돈이 16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85억 달러를 그 멤버들한테 배당을 하고, 켄 그리핀이 취한 수수료만 75억 달러예요. 와, 75억 달러. 근데 그들이 우선 헤지펀드는 두 가지 종류 수익을 내는데, 하나는 매크로 투자라고 해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통화나 상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는, 그쪽은 이제 조지 소로스나 포렌 존슨 같은 게 대표되는 거고, 이 시타텔이나 이쪽은 과학적 투자 기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을 동원해서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걸어놓고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매매, 컴퓨터 매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엔 특히 초단타 매매를 많이 해요. 초단타 매매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의 패를 미리 읽어서 중간에 해석을 가로채서 하는 게 초단타 매매거든요. 이게 사실 불법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 법원에서는 지금 크게 막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초단타 매매가 잘못하면은 폭락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제왕이 하여튼 시타텔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델리티는 이제 뮤추얼 펀드의 강자고, 찰스 슈왑은 미국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각 분야의 대장격인 제도금융권들이 들어와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코인베이스나 크라켄하고는 또 위상이 틀리죠. 그러니까 어떤 신뢰도나 안정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거래소로 이제 등극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멤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제도금융권과의 그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상품들이 개발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히 월가를 이미 대표하는 주자들이 등판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미 시타델이라는 존재를 믿고 계속해서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달러 패권의 이제 균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언론에서 너무 많이 좀 회자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달러 패권이 균열되고 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리고 금 같은 대체해제 자산이 더 늘어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달러 패권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힘이 약화될 거라고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패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고 저도 미국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생각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은 지금의 위치에서 점점 위축돼 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계 거래 비중의 어떤 축소되거나 어떤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힘들 거지만 그렇다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달러가 헛발짓으로 인해 즉 이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데에서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을 계속 차단시킴으로써 지금 다른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든 통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중국도 만들고 이미 루브라도 만들고 브릭스도 공동 통화를 만든다고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축 통화는 좀 다원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달러, 유로와 뭐 위안화 이런 것들로 이제 다원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CBDC가 등장하면서 통화의 종류 또한 다양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정 통화와 디지털 통화와 그 다음에 스테이블 통화의 어떤 서로 이제 경쟁과 각축 같은 게 시작되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달러 패권이 축소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달러는 패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 패권이 이제 앞으로도 많은 또 분들이 미국이 워낙 강대한 나라이고 지금 이미 영향력이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좀 이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이 달러 패권은 조금씩 그 위상들은 줄어들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달러 패권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되는 요인들은 뭐 위안화나 유로화, 비트코인, 뭐 페트로달러, 금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안화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위안화는 뒤에서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눌 때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비트코인이 이 달러 패권의 균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 대체 자산으로 떠오르는 게 금이나 은 등 이런 귀금속과 함께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달러의 축소나 균열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동력이나 성장력으로 달러의 그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달러 하기 나름인데 달러가 지금과 같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그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을 계속 차단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당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혹은 당할 수 있는 제3세계 같은 데서는 달러 표시 자산을 마냥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들이 대체를 하면서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도 금을 많이 보유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유사시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러시아의 행태를 보면 비트코인 같은 수요가 막 폭증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달러의 행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이제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처음에는 중개자 없이 개인 간에 결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고안이 최초에는 됐는데 현재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투자처로서 이 비트코인과 화폐 기능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은 좀 분리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의 어떤 기능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그 본원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교환의 수단이라거나 가치적 대의 수단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서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이제 비중이 이제 더 큰 편이죠. 자, 비트코인이 올 봄에 이제 은행 위기를 겪으면서 이 가치가 또 크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아크의 캐시우드는 자, 이 질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2030년이 되면은 1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그 근거로 이 많은 헤지 펀드들이 결국은 비트코인을 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요 돈나무 언니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얼마큼 오를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달러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손쉽게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고 게다가 외환 보유고를 압류하고 더 나가서 개인 자산을 몰수하는 건 사실은 사유재산제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EU나 이런 데에서 그 러시아의 외환 보유와 그 다음에 개인 자산 몰수한 것들을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렇게 되면 제3세계에 있는 그 개인 부호들이 앞으로 자기네들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이랬을 때 몰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산 위주로 이거 바꿔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행태는 비트코인 시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토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방 국가들이 좀 길게 내다보고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짓을 함부로 하는 거는 이거는 훗날 부메랑을 맞아요. 지금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것 자체가 부메랑을 맞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2012년에 이란을 차단시키지 않았으면 중국의 CIPS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란을 차단시키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당황했구나 라고 해서 중국이 CIPS를 만들고 러시아도 루블 그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자체가 아 우리끼리 달러 탈피하기 위해서 공동통화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남미연합이나 그 아랍연맹이나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달러가 이제 부메랑을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달러와의 관계성 속에서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과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홍콩 내러티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홍콩이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그 배후에 중국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는 금융시장은 개방화로 치닫고 있는데 외환시장만은 아직까지는 폐쇄 시장입니다. 다만 홍콩을 통한 간접 개방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지금 한 3, 4년째 계속 시험 중이면서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결국 이거를 외국하고 그 거래하는 즉 대외 개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기 전에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 내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철저히 규제를 해서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물론 중국 정부가 막겠지만 또 막겠다고 막아지지 않는 또 그러한 암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홍콩에다 양성화시키자 해서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줘가지고
일단 본토에 있는 가상자산들이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마지막 숨통을 이제 틔워주는 거죠. 대신 홍콩에서 거래될 적에는 거래소가 자금을 추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종류도 이렇게 한정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각간 거래 같은 것들을 마음 먹고 추적하려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홍콩 내러티브에 대해서 저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좀 그런 방향성들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홍콩에서 또 내걸고 있는 이야기들이 본인들이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래는 홍콩이 굉장히 금융의 어떤 중심지였다가 사실은 이제 중국에게 이제 넘어가면서 싱가포르로 많이 좀 이전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거점에서 본인들이 뭔가 금융에 대한 또 나름의 어떤 점유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 가상자산들이 어떤 역할들을 또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유럽이에요. EU하고 스위스인데, 네. 그래서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은 지금 절반 이상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네. EU하고 스위스 네. 본사를 두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EU하고 스위스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탐내는 건 스위스 정도의 동양의 허브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스위스 정도가 돼서 시장이 자유로워서 그쪽에 스타트업들도 유치하고, 하여튼 가상자산에 대한 아시아권의 거래는 홍콩이 중심으로 한번 커보자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위스가 어떤 규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빨랐고, 또 유럽에서 미카 법안을 가장 먼저 또 도입을 했는데,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또 유럽이 어떤 비중들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부분들이 네. 네. 하여튼 유럽이 미국보다는 최소한 6개월 먼저 쫓아가고, 미국은 유럽이 하면은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크게 부작용이 없으면 자기들이 뒤쫓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가상자산을 하시는 분들은 유럽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네, 그러네요. 모든 면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경제가 소비 지출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내수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리더십도 많은 타격들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은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경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자, 이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G2로서 리오프닝을 할 적에 세계가 많이 기대를 했어요. 네. 중국의 성장이 세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치만큼 중국의 성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은 좀 실망한.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가까운데, 연간 산업까지 죄 합치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서는 내수 경기 진작이 사실은 힘든 구조로 돼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를 이제는 쉽게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팬데믹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는데, 중국은 그 시기에 사실은 돈을 안 풀었어요. 제로. 그래서 돈이 안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하고 반대로 지금 계속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위안화가 약세로 치닫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은 각 지역의 그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를 지표를 나눠주고 성적표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의 경제 성장률이 얼만큼 됐다, 뭐 등등 이것들 다 지표화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때 지방 정부들이 거의 올인한 게
부동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산하의 인프라 투자 기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기업들한테 땅도 70년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 받고 하면서 그게 가장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즉 미래의 성장을 앞당겨서 땡겨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럼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정부 산하의 그 인프라 투자 기관들의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건 기업 부채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그게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투자로 경기를 살리지 못하니까 즉 여태까지는 땅을 70년씩 임대해주면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게 세수의 지금 4분의 1 이상이 됐었는데 그게 막히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의 위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거든요. 즉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 지금 빈집만 1억 채가 있다는 거거든요. 와, 1억 채. 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까지는 내수 경기를 옛날처럼 살리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았던 거는 이런 부동산 경기 같은 걸로 해서 미래의 성장을 땡겨 쓴 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타격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어렵고 게다가 지금 수출도 옛날만큼 그렇게 쉽지 않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등등 여러 문제로 중국이 좀 힘듭니다. 중국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연계되어 있는 즉 중국하고의 무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힘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다른 나라들은 다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깎는 이유는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거래 대상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나쁘게 보는 것만큼 비례해서 한국을 나쁘게 봅니다.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으로 IMF에서 지금 계속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의 어떤 이런 경제 상황이 뭐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 나름으로 뭔가 어떤 글로벌 경제에서 또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 위기들이 언제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한국도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일단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저렇게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 막기는 할 겁니다. 근데 잘 막는 거하고 경기를 확장적으로 풀어내는 건 또 틀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형다그룹 이외에 또 완다그룹 어떤 부실 문제도 터지고 계속 골마 터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국의 정책은 지금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시기가 아니고 거기서 생긴 부실들을 잘 추스려 가지고 이거를 좀 치유의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수 쪽은 부양 경기를 계속 쓰겠지만 그게 예상한 것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데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쪽도 지금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는 생각보다 좀 장기전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경제 자체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좀 꾀해야 될 시기. 과거처럼 어떤 수출이 일시적으로 힘들다가 다시 반등하는 게 반등하고 아니라. 물론 그렇겠지만 한국이 거기에 그렇게 옛날처럼 편승하기 힘든 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지금 중요한 게 사실은 품목 다변화보다는 수출 지역의 다양화가 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수출 구조가 중국하고 베트남에 너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멕시코,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 서너 개를 딱 전략적으로 정해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진출 전략을 짜면서 중국 같은 데는 점진적으로 이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 근데 비중을 줄인다는 게 무역 수출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무역량은 높아가면서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인도나 이런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스라엘 등의 어떤 전략적인 진출이 필요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중국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브릭스의 GDP가 G7을 역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경제 동맹으로서 새로운 패권 경쟁, 경제 패권 경쟁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입장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브릭스와 G7의 관계 구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브릭스가 이제 G7을 능가했다는 건 사실은 그 구매력 평가 기준에 의한 거고요. 네. 아직 명목 GDP는 G7이 이제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봐야 될 게 중국의 성장세와 더불어서 인도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네. 인도가 인구 면에서도 중국을 추월해서 이제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틀린 건 중국은 지금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인도는 청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과반수가 청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인구 면에 있어서는 인도가 이제 훨씬 우월하고 게다가 최근 들어서 그 인도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은데 10년 전만 해도 인도의 GDP가 세계 11위였어요. 네. 근데 10년 사이에 자그마치 몇 단계나 뛰어났냐면 영국까지 추월하고 지금 세계 5위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가 또 대단할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인도가 이제 G3로 등극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그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한 데서도 보듯이 G7과 브릭스 같은 이러한 그 신냉전 시대의 그 양진영 간의 그 구조는 이게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공산권은 공산권대로 서방은 서방대로 같이 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통상이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뿐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과거에 어떤 소련을 필두로 했던 그런 구조와는 다르게 이제는 서로 너무 대립 구조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커플링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아요. 사실 디커플링에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게 유럽이에요. 미국의 맹방인 유럽에서 올 2월 다보스 포럼에서 그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의 IRA 법이 미국 기업들과 자국의 그 원칙에 순응하는 유럽 기업들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법인데 여기에 유럽이 사실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따위 식으로 할 거면은 우리도 하겠다고 만든 게 그 탄소 중립 산업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기업들 위주로 그다음에 거기에 편승하는 각국의 기업들만 페이버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앞으로는 디커플링으로 가지 않는다. 위험 관리 선에서 관계를 더 발전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외에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가서 그 에어포스를 165대나 팔고 오면서 대규모 기업단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미국의 졸개냐? 종족이냐? 앞으로 대만 양안 문제 같은데 미국 추정하지 않겠다.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겠다라는 하고 그게 사실은 어떤 유럽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면 해보니까 이게 디커플링이 이거 사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다라는 그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 이제 그런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기업인들이 뭐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를 다 포함해서 디커플링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고함 지르고 싸우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는 대중국 무역 비중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커졌어. 그렇게 고율의 관세 무역 장벽으로 막는데도 불구하고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이걸 무리해서 막으려고 그러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성질의 게 아니구나 라고 기업들도 이제는 집단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과거의 강요들이 죄 나서서 반대를 했어요. 키신저나 레리 서머스나. 근데 최근에는 현직 재무부 장관인 제니 옐런마저 디커플링은 재앙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미국 스스로도 이제 디커플링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디리스킹으로 방향선회를 하면서 그런 몇 가지만 규제를 하자. 즉 안보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데 쓰이는 최첨단 반도체들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다른 통상관계는 오히려 예전처럼 키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국무장관 갔다 오고 재무부 장관 갔다 오고 또 상무장관 들어가고 이것들이 지금 계속적인 어떠한 그 협상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에 G20에 중국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 미중 간 정상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신냉전 시대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끌어오면서 그 통에 브릭스만 지금 점점 커지게 생겼어요. 브릭스도 반사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서방과 대항해서 우리도 몸집을 키우자고 해서 브릭스가 지금 가입국들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중요 의제는 이제는 달러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 공동통화 만들자. 이 두 의제를 갖고 아마 이번 8월 22일, 24일 남아공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그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이어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미국이 CBDC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해오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좀 미적지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문제들 때문일까라고 보이는데요. 자, 결국 미국은 CBDC를 발행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발행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미국 각 부처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디지털 화폐의 발행 당사자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통화로 인정하는 발언을 의회에서 했음에도 CBDC 발행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그런 행태입니다. 과거의 제롬 파월의 발언을 보면 CBDC는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그걸로 봐서 연준도 지금 CBDC를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CBDC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빨리 만들어서 쓸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은 아마 민간 사이드를 활용해서 중국의 CBDC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JP 최스 은행이 만든 어떤 JPN 코인, 송금용 코인 같은 것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중국의 CBDC를 견제하면서 아마 제대로 잘 만들 공사를 할 겁니다. 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화폐의 미래가 굉장히 너무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변화될지 많은 기대들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화폐들이 다극화되면서도 정말 화폐들이 연합을 하고 굉장히 또 광범위한 또 다른 화폐들이 탄생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렇죠. 이 CBDC가 전 세계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의 어떤 관계성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화폐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의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들의 권리를 극대화시켜서 자본을 주주들한테 몰아주는 어떤 평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가 등극하고 나서는 사실은 근로자들이 챙겨가는 몫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스마트 개혁이 나온 후에는, 즉 이 스마트 개혁으로 주들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큰다는 얘기는 자본을 댄 주주들만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한 근로자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준 우수 고객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준 그 지역 등, 이 모든 것들이 각자가 받아야 될 몫만큼을 사전에 서로 협의를 거쳐서 그거를 스마트 계약에 집어넣으면은 지금의 주주 자본주의가 프로토콜 자본주의로 이제 변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주주 자본주의 경제가 프로토콜 경제로 이제 변화돼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태까지는 세계의 기축통화의 공급은 사실은 패권급의 공급 정책에 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급자 중심의 통화 발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통화를 많이 발행할수록,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많이 발행할수록 시너지적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익이야.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은 돈을 발행하려고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년간의 자그마치 연준의 자산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본원통화 발행액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액도 지금은 32조 달러가 넘었을 정도로 엄청난 달러 표시 자산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 시대,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화폐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과거의 무역은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어요. 네. 신용장을 한번 열려면은 우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상대국의 상품 생산 시장이나 수입국의 상품 수요 시장도 면밀히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무역 거래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즉 해외 직구라는 자체가 이제 무역이거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통화도 그렇게 된다. 통화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자기가 원하는 통화, 앞으로 유망해질 거라고 생각되는 통화, 강세로 갈 거라는 통화를 자기가 선정해서 자기가 클릭 한 번으로 그 통화를 거래하거나 결제하는 시대가 오면,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패권적 기축 통화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수요가 많은 통화가 이제는 대세 통화가 되고, 이것조차도 이제는 다양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그 어떠한 그 욕구나 저거를 그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이제 상품들이 이제 다양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화폐 혁명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교수님과 많이 나눠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또 많이 지체돼서 최근에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법의 움직임들도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산업의 관점에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SEC의 집행 위주의 어떤 규제들에 대한 비판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가상자산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까요?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이게 통화적인 측면, 증권적인 측면, 상품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규제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지 않고 이거를 통화와 증권과 상품으로 다 같이 보면서
입법 자체가 세분화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것이 기존 금융권에서 그간 쓰였던 여러 가지 규제나 그런 방향들이 도입이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태계가 좀 건전화되고 이렇게 근본 없는 코인들이 이제 주위에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러한 건전한 시장으로 된과 더불어 규제는 다양화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법적 테두리 속에서 생태계가 커가는 저는 이게 조금 투자들한테 힘든 요소들이 있을지언정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든 법규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테라루나 사태를 필두로 해서 FTX 사태나 그리고 최근에 또 각종 해킹 사태들을 보면은 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전성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명확하게 마무리되어야지 이 시장의 어떤 규모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과 같이 시장이 부진할 적에는 오히려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닐까라는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장이 끌어오르면은 이제는 좀 침착한 시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될 수도 있고 등등. 하지만 방향성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화의 발전 과정이 기존의 법정 통화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것도 달러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이제 신용 화폐의 연장선상인데 금이나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실물 화폐거든요. 그러면 신뢰도 면에서 실물 화폐가 훨씬 우월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과정에서 세계의 통화는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발전할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시면서 그 과정에서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희 교수님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